하루 일책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83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지금 전주에서 강의 끝나고 무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안 한평 천지 주유소에서 쉬면서 휴게소에서 쉬면서 녹음하고 인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만 고생하면 집에 갑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지난주 일요일 날 나와서 홍콩 갔다 와서 오자마자 계속 강의하고 전국 투어하고 대구 찍고 부산 찍고 뭐 전주 찍고 지금 오늘도 아침에 손해보험 농협 손해보험 강의하고요. 또 플래너 강의 또 하고요. 이제 세 번째 강의 하러 갑니다. 아직은 좀 체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건강이 제일이죠. 이러다 집에 가서 쓰러질지 몰라요.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이게 생각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깨우는 서늘한 말이라는 책입니다. 노재현 님이 지었고요. 재밌는 분입니다. 이분은 작가를 꿈꾸던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에 가지 않고 먼저 문단에 데뷔하려고 가출을 감행했대요. 춘천에 살던 이회수 작가의 자취방에서 석 달간 함께 지내다가 학교 선배인 최승호 시인의 설득으로 이듬해 봄에 학교로 돌아왔대요. 대학 입학 후에도 휴학하고 춘천의 전원다방에서 클래식 음악 DJ로 일하기도 했고요. 쓸모없음, 불온함, 평가하기 어려움 등 문화예술의 기본적 속성이 현실 사회와 밀고 당기는 풍경에 흥미를 느낀 자입니다. 많은 책을 쓰셨네요. 기자도 하시고 국어교사도 하시고 제일기획 A도 하시고 굉장히 지금은 이제 중앙북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데 명언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서늘한 말 이런 말을 썼네요. 우리는 말에 의지해서 살잖아요. 말 한마디로 짧지만 또 여운이 긴 그런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명언이라든가 속담 이런 것을 외워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낯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린이들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을 읽고요. 고등학교 교실에 걸려있는 교풍 같은 거 보면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뭐 이렇게 교풍을 보면서 잠을 쫓기도 하고요. 한자를 좀 배우고 나서는 고진감래라든가 진인사 대천명을 책상 앞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신문기자 생활 15년 차에 처음 논설위원이 된 이후에 15년 가까이 칼럼이나 사설을 정기적으로 집필한 경험이 있으시대요. 본인의 글이 사회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폐는 끼치지 말자고 다툼을 증복시키지는 말자고 다짐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이들 특히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좋은 말들을 많이 접하고 사셨대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이제 서늘한 말을 골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또 설탕 같은 그런 달콤한 말이 아니라 아프지만 상처에 뿌리는 소금 또 소독약 같이 이런 말들 쓰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 그런 글들을 모아놨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정말 서늘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요. 또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반성하게 합니다. 여기 저 대제목들도 대단해요. 세상은 너를 가진 적 없다. 와우, 대단하죠? 인생은 고릴라와 레슬링하기. 달걀을 깨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 또 얼음이 깨지면 누가 친구이고 적인지 알게 된다. 멈추어라. 그리고 꽃향기를 음미하라. 다 이제 이런 류의 글들을 썼는데요. 하나하나 다 놓치기 싫어요. 그래서 이 책은 항상 뭐 머리맡이나 또는 뭐 식탁이나 거실에 놓고 수시로 보면서 그래 맞아. 그리고 또 몇 개 문장은 외워서 또 써먹기도 하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접어놓은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보실 거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조지 휘트필드 님이 영국의 신학자시네요. 말한 건데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길 원한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길 원한다. 칼을 예를 들어 보면 그냥 안 써서 세월이 지나서 그냥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 칼이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칼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참 좋은 거잖아요. 이 작가는 이렇게 썼네요. 몇 년 전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미얀마의 시골을 방문한 적이 있다. 오지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코이카, 그러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죠. 코이카 소속 청년들을 만났다. 그중 부산이 고향인 젊은 여성이 숙소벽에 크게 써붙인 이 문구를 보고 감동받은 기억이 생생하다. 단 한 번뿐인 삶이다. 달아 없어지지 못하고 나태와 미망, 무력에 갇혀 녹슨 채 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녹슬지도 않고 아예 부패해 주변에 악취만 풍기다가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또 스피치하는 또 스피치 강사인 저로서는 또 이 글이 가슴에 와닿아요. 제롬 K. 제롬, 영국의 작가, 19세기 작가인데요. 20세기까지 사셨네요. 진실을 말하는 게 언제나 최선의 방책이다. 물론 당신이 특별하게 거짓말을 잘하지 못한다면 말이다. 자,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가 좀 있죠. 당신이 특별하게 거짓말을 잘한다면 거짓말을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진실을 말하는 게 언제나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라는 영어 속담에 익숙하죠. 걸작 코믹 소설 보트 위의 세 남자로 유명한 영국 작가 제롬은요. 이 속담을 유머러스럽게 빗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이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 경우 얘기라고요. 능숙하게 거짓말을 구사할 줄 안다면 거짓말이 최선일 수도 있다고요. 실제로 교과서대로 세상이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걸 좀 날카롭게 지적한 말인 것 같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영어로 이제 하면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예. 저도 이 말을 예전에 어떤 그 책에서 들은 기억이 나요. 본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 왕이 신하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주 짧고 단순하게 쓰라고 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짧고 단순하게 써라 했더니 신하들이 열심히 연구조사해서 각 권당 6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87번이나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답니다.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보고서 작성하는 신하들을 처형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 오라고 했대요. 결국 만들어 왔는데 또 줄이고 계속 줄였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 8자 글자로 줄인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답니다. 그게 바로 공짜 점심은 없다 였다는 거예요. 늦은 빠른 모든 혜택과 이익에는 대가가 따르죠.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한국에도 뭐 다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걸 영어로 간단하게 There is no free lunch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누가 이 말을 처음 했을까를 찾아봤어요. 작가는 기록상으로는 1917년 미국 신문이라는 설이 유력한데요. 1930년대에 들어서 격언과 관련한 우화도 등장했고요. 경제학과 학자 할리 러치, 저널리스트 월터 모로, 공상과학 소설 작가 로버트 하인라인, 또 생물학자이자 생태학자인 베리코 버너 등이 경제학 원리를 혹은 생태계 균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인용했답니다. 아마도 한국에도 이 명언이 적용될 분야가 무수히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해럴드 윌슨입니다. 전 영국 총리죠. 2번이나 영국 총리를 지낸 해럴드 윌슨의 명언입니다. 나는 낙관주의자다. 그러나 비옷을 갖고 다니는 낙관주의자다. 나는 낙관주의자다. 그러나 비옷을 갖고 다니는 낙관주의자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언제라도 꺼내 입을 수 있도록 레인코트를 준비하고 다닌다는 낙관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무슨 정책이든 믿고 막 이 사람 정도라면 뭔가 좀 맡길만 하지 않겠어요? 참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다니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남의 우산과 비옷을 빼앗을 궁리나는 정치인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깨우는 서늘한 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OBM 스피치? O 오픈, 좋은 목소리로 상대방의 귀를 여는 스피치. B 빌리브,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스피치. M 무브. 상대방을 행동하게 하는 스피치. 소통을 배우는 곳 OBM 스피치에서 당신의 꿈을 이뤄보세요. 나를 깨우는 서늘한 말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재현 님이 지었는데요. 작은 선은 큰 악을 닮았고 큰 선은 비정함을 닮았다. 하야시 주사이가 남긴 말입니다. 일본 에도 시대 유학자인데요. 이 한마디에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나모리 가주오의 인생관이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조 원이 넘는 부채 허덕이다가 2010년에 상장 폐지된 자알의 회장직을 맡게 된 이나모리 가주오는요. 불과 2년 8개월 만에 도쿄 증권거래소에 다시 상장시켰습니다. 극적인 부활에 성공한 거죠. 직원의 30% 17,000명을 감축했고요. 적자 노선을 철수했고요. 항공기 기종을 축소했고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피눈물 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덕분입니다. 무조건 줄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가 만든 자알그룹 기업 이념의 첫 구절은 전 직원의 물심양면의 행복 추구였다는 거예요. 작은 선은 큰 악을 닮았고 큰 선은 비정함을 닮았다. 이 문구는 기업 이념에 이은 잘 경영 철학에 들어있습니다. 작은 선이 큰 악이고 큰 선은 비정하다니 무슨 뜻일까요? 이나모리는 한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고 IBM의 2대 CEO였던 토머스 왓슨 주니어의 야생오리 정신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 착한 사람이 매년 집 근처에 날아오는 야생오리를 불쌍히 여겨서 먹이를 줬대요. 그런데 공짜 먹이에 길들인 오리는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을 잃어버렸고요.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사람이 베푼 작은 선이 오리를 죽이는 큰 악으로 작용했다는 말이죠. 당장의 어려움이나 딱한 처지의 마음이 흔들려서 동정심을 발휘한다면 당사자에게 오히려 더 큰 해가 된다는 교훈입니다. 명언의 원조는 일본 에도 시대 후기의 거유로 꼽히는 하야시 주사입니다. 에도 막부 관료 양성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지낸 하야시는요. 1811년 일본을 방문한 조선통신사를 스시마 섬까지 마중나가 접대한 적도 있었대요. 그가 아들에게 남긴 교훈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은 선은 큰 악을 닮았고 큰 선은 비정함을 닮았다. 눈앞에 상대 기분에만 맞추려 하지 말고 큰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비정해라. 우리나라 경제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경제전쟁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재정 지출 감소, 우리가 이렇게 뭐 인력, 무상 인력, 뭐 이런 것들, 인턴 이런 게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선이어서 악을 닮은 것 같아요. 뭐 인턴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비정하더라도 큰 선을 위해서 우리가 좀 버틸 땐 버티고 참아낼 건 참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기가 막힌 제가 공감한 말이 있어요. 하루 8시간씩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당신은 마침내 보스가 되어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게 될 것이다. 야, 하루 8시간씩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당신은 마침내 보스가 되어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게 될 것이다. 로버트 프로스트. 야, 우리 교과서에도 있죠. 가지 않는 길로 유명한 로버트 프로스트. 이 일과 승전에 대해서 아주 시니컬하게 비꼰 거죠. 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미국 국민 시인답지 않나 싶어요. 8시간씩 열심히 일하면 12시간씩 열심히 일하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니. 그럼 일한다는 행위나 그런 행위의 가치나 보람은 어디 있는 걸까요? 프로스트는요. 왜가 빠진 삶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왜? 그러니까 어떻게만 대접받는 거죠. 어떻게, how, 어떻게. 근데 왜가 필요한데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껴놓고요. 그냥 성실함만 하다는 것은 이제 껍데기뿐인 거죠. 공허함, 절망감은 껍데기뿐인 성실함과 함께 자라는 쌍둥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이 책은 말하네요. 또 좋은 글이 있습니다. 92페이지에 있는 글인데요. 미국의 카우보이 격언이래요. 좋은 판단은 경험에서 나온다. 문제는 많은 경험들이 나쁜 판단 덕분에 얻어진다는 점이다. 좋은 판단은 경험에서 나온다. 문제는 많은 경험들이 나쁜 판단 덕분에 얻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 경험은 나쁜 판단들 덕분에 쌓이는 거죠. 역설이에요. 그죠? 재밌는 역설이에요. 인생에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나쁜 판단.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하면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 덕분에 차츰 좋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게 성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이런 고전적인 격언이 바로 이거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성공이란 한 번 실패하고도 열정을 잃지 않고 다시 실패하는 능력이다. 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말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가 한 말은 아니라 그러네요. 성공이란 한 번 실패하고도 열정을 잃지 않고 다시 실패하는 능력이다. 이 말 참 좋아서 제가 친구에게도 이거 사진을 찍어서 격려해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어서요. 정말로 이제 서늘한 말이죠. 나를 깨우는 서늘한 말. 노재현님 이 책 참 좋아요. 지금부터 20년 후에 너는 네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돛을 올려라.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멀리 항해하라. 돛에 한가득 무역풍을 실어라. 탐험하라. 꿈꾸어라. 발견하라. 마크 트웨인. 배의 돛은 활짝 펴야 되죠. 항구에만 머물면은 그 배는 배가 아니라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일을 벌이다가 실패하는 것이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명언입니다. 요즘 그 헬리콥터맘이라고 있더군요. 자식 곁을 빙빙 도는 엄마를 말하죠. 자식을 위해서 안전하고 평탄한 코스만 깔아주는 잔디깎기 부모라고 그래요. 그런 또 부모를. 참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뭘 해도 뭐 어차피 빤한 인생인데 라고 지리짐작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도 성장기가 이미 끝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기 힘든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호연지기, 야망 같은 덕목은 교가 가사에나 남아있는 유물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나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어려움의 종류나 속성이 다를 뿐입니다. 어느 시대도 살기 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시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다독거리면서 마치 대신 짐을 져주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면 그건 위선을 넘어서 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세요? 목소리가 컴플렉스세요? 아직도 딱딱한 웅변조로 말씀하세요? 발음이 어눌해서 전달력이 떨어진다고요? 논리적인 스피치가 어렵다고요? 오비행 스피치를 만나면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70-8656-5566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나는 소크라테스는 아니지만 기쁘게 굶어 죽을 생각이다. 일본 판사네요. 야마구치 요시타다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 패전한 일본은 극도로 식량난에 시달렸죠. 한반도와 만주, 대만에 수탈하던 식량 공급이 끊어진 데다가 해외 이주했던 자국민들이 대거 귀국해서 인구마저 늘어난 탓이었습니다. 메가더 점령군 사령부는 고육지책으로 식량관리법을 만들어서 식량 배급제를 실시했어요. 성인의 하루 배급량을 300g으로 제한했는데요. 300g은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 배급량과 같은 극히 적은 양이랍니다. 야마구치 요시타다 판사는 명문 교토대학을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정통 엘리트 법관이었습니다. 1946년 도쿄지방법원 경제사범 전담판사로 부임한 그는요. 곧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주 업무가 식량관리법 위반 사범 재판이었는데 당시는 배급만으로 연명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쌀 암거래가 일반화돼 있었거든요.
당시는 그러니까 판사와 관료들마저도 불법 유통되는 쌀에 의지하는 형편이었대요. 암거래 쌀을 먹으면 자신도 법을 어기면서 똑같은 법을 어긴 다른 사람들만 처벌하는 결과가 되죠. 야마구치는 부인에게 선언했대요. 앞으로 나는 배급 쌀만 먹겠다. 쓰러질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양심을 속이며 사는 것보다는 낫다. 그는 그나마 배급 쌀마저 대부분 3살, 6살 두 자녀 몫으로 돌리고요. 부인과 함께 멀건 죽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사정을 알고 쌀을 보내거나 식사 자리에 초대하려 했지만 모두 거절했대요. 1947년 8월 27일 야마구치는 도쿄 지방법원을 나오다가 청사 계단에서 쓰러졌답니다. 영양실조였대요. 고향 사가현으로 옮겨져 요양에 들어갔지만 10월 11일 아이고 결국 사망했답니다. 이야 진짜 굶어 죽었네요. 와우. 나는 소크라테스는 아니지만 식량 통제법 하에서 기쁘게 굶어 죽겠다는 말은 사후 발견된 그의 일기에서 나왔답니다. 이 불합리한 식량관리법이지만 지켜야 하는 판사 입장에서 악법도 법이라며 독을 마신 소크라테스를 연상한 것이죠.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준 희생은 야마구치만은 아니었대요. 이보다 앞선 1945년 10월 11일 도쿄 고등학교의 독일어 교사 가메오 에이시로가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 하면서 내가 법을 어길 수 없다면서 암거래쌀을 멀리하다가 50세 나이에 굶어 죽었고요. 가메오는 역시 도쿄대 동문과를 졸업한 엘리트 교사였답니다. 또 야마구치 판사가 사망한 직후인 1947년 10월 23일 아오모리 지방법원의 48세 판사 호시나 도쿠타로 역시 영양실조로 숨졌답니다. 이들처럼 철저한 공인정신과 희생정신이 사회 일각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아마 패전 후에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 거예요. 이들만 굶지는 않았겠죠. 대단하네요. OBM 스피치? O. 오픈. 좋은 목소리로 상대방의 귀를 여는 스피치. B. 빌리브.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스피치. M. 무브. 상대방을 행동하게 하는 스피치. 소통을 배우는 곳 OBM 스피치에서 당신의 꿈을 이뤄보세요. 나를 깨우는 서늘한 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102페이지에 있는 글 마음에 들어요. 강의할 때 저도 이 얘기를 좀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위만 보면 아래가 안 보이고 아래만 보면 앞이 안 보인다. 자, 이 말을 듣고 어떤 게 떠오르세요? 위만 보면 아래가 안 보이고 아래만 보면 앞이 안 보인다. 아부라는 말하고 또 연관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조직에서 우리는 아부를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하면 안 되죠. 제가 강의할 때도 이제 늘 하는 얘기인데 아부란 사골국의 소금이다. 사골국의 소금이다. 그래서 적당히 해야지 이걸 너무 많이 소금을 넣으면 못 먹잖아요. 적당한 아부는 이제 소통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는 지위가 올라가겠죠. 입장이 달라지죠. 이제 생각도 바뀌게 되죠. 그런데 하급 직원일 때는요. 에휴,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자. 이런 사람도 관리자가 되면 저 직원은 왜 월급받도 못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 입장에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라면서 하는 행동이 상사 눈에는 신기하게도 잘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을 부리는 게 아니라 모시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마음고생이 많죠? 하긴 월급은 괜히 받는 게 아니에요. 대개 윗사람 위에는 또 윗사람이 있죠. 중간 또는 그 이상의 고급 관리자가 되면 자신의 위와 아래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한 일본인 저널리스트가 말한 격언은 이 작가는 아직도 잊지 못한대요. 그 말이 그의 오리지널 창작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997년 1월에 필자가 신문사 도쿄 특파원으로 있을 때 일이 됩니다.
모시던 상사가 서울의 본사 중책을 맡게 돼서 귀국을 하게 됐어요. 영전을 축하하는 저녁 자리에서 아라이 아키라 일본 경제신문사 상담역이 필자의 상사에게 해준 충고가 이거랍니다. 위만 보면 아래가 안 보이고 아래만 보면 앞이 안 보인다. 아라이 씨는 1949년 일본 경제신문사에 입사해서 편집국장과 사장을 거쳐서 회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조직 내에서는 대개 아래보다 위를 바라보게 마련인데요. 고 아라이 씨는 위만 보면 아래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래만 보면 그러니까 너무 아래만 보면 조직의 전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식으로 풀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이제 부럽잖아요. 한없이 부럽죠.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그 위만 너무 보다 보면 그동안에 내가 나보다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 안 보이죠. 근데 또 그래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너무 아래만 보게 되면 발전이 없죠. 또 앞이 안 보인다. 그런 식으로 해설해도 될 것 같아요. 위만 보면 아래가 안 보이고 아래만 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이번에는 엘리너 루즈벨트가 한 말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인데요.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저 일은 내 능력 밖이다. 이런 자기만족, 또 자기 방어 심리를 갖는 분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입니다. 일의 성사 가능성보다는 가치, 또 왜 꼭 해야 되는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백척간두 진일보. 그러니까 높은 장대 꼭대기에 간신히 올라갔지만 다시 빈 허공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작은 성공에 자족하지 말고요. 능력에 벅차더라도 진짜 해야 할 일이 기다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성큼 발을 옮기라고 엘리너는 권합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세요? 목소리가 컴플렉스세요? 아직도 딱딱한 웅변조로 말씀하세요? 발음이 어눌해서 전달력이 떨어진다고요? 논리적인 스피치가 어렵다고요? OBM 스피치를 만나면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70-8656-5566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참 재미난 말을 했네요. 정치는 두 번째로 오래된 직업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나는 정치가 첫 번째로 오래된 직업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자, 첫 번째로 오래된 직업 다 알고 계시죠? 매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매춘과 비슷하다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죠.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 시절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일은 외음굴의 피아노 연주자 아니면 정치가였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 두 직업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가 없을 수 없죠. 인간관계에서 정치적인 계산, 조직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치가 직업은 아니지만 살면서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총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치에 대한 아주 서늘한 말들이 많네요. 정치인들이란 어디서나 다 똑같다. 그들은 강이 없는 곳에도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한다. 이게 구소련 정치인인 후르쇼프, 니키타 후르쇼프가 한 말입니다. 옛 소련 연방 지도자의 정치 명언이죠. 하여간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정치인은 똑같은 속성을 지녔나 봐요. 후르쇼프는요. 늑대 무리 안에 살고 있다면 늑대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스탈린 체제 하에서는 늑대처럼 행동을 하다 스탈린 사후 권력을 장악한 뒤에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였고요. 서방과의 평화 공존을 모색했죠.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도 비슷한 유머로
정치인의 속성을 꼬집었어요. 정치인은 자신이 하는 말을 절대 믿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 말을 믿으면 깜짝 놀란다. 두거리. 야, 대단하네요. 또 118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물 좋고 정자 좋은 것 없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 세 문장은 이 필자가 직장 생활하면서 40대 초반쯤에 조합한 세트 경구래요. 직장에서는 부서 이동, 승진 또는 승진 누락, 연수 파견 이런 공식적인 일 외에 나를 겨냥한 칭찬이나 험담 이런 온갖 크고 작은 일을 만나게 되죠. 세 문장은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답니다. 물 좋고 정자 좋은 것 없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발령받았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연못의 물이 맑고 깨끗하면 연못가에 세워진 정자가 낡고 더러울 거고요. 좌천당했다고 너무 서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며 무리하지 말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엎어져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기회는 오니까요. 원하는 직위나 일을 맡았을 때는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온 힘과 정성을 쏟아서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런 나를 시샘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전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두서없이 지저대는 똥개들 곁을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초고속 열차라고 자부하면 충분하죠. 자, 나를 깨우는 서늘한 말 함께하고 있습니다. OBM 스피치? O. 오픈. 좋은 목소리로 상대방의 귀를 여는 스피치. B. 빌리브.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스피치. M. 무브. 상대방을 행동하게 하는 스피치. 소통을 배우는 곳 OBM 스피치에서 당신의 꿈을 이뤄보세요. 나를 깨우는 서늘한 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집을 나서면 7명의 적이 기다리고 있다. 이야, 일본 속담이랍니다. 남자는 집을 나서면 7명의 적이 기다리고 있다. 사무라이 시대의 분위기가 막 풍기죠. 집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나를 해치려고 하는 많은 적들과 마주쳐야 하죠. 과거에는 칼뿐이었지만 요즘은 해치는 무기나 방법이 훨씬 다양해진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남자에게 해당되던 이 속담이 요즘 사회활동이 활발해진 여성들도 더 이상 흘려들을 말만은 아니게 됐어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오늘 아침 집을 나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7명의 적 가운데 1명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함께 출근한 직장 동료의 적이신가요? 친구이신가요? 이렇게 글이 되어 있네요. 섬뜩한데요. 진짜 서늘한데요. 남자는 집을 나서면 7명의 적이 기다리고 있다. 그나마 집 안에는 적이 없죠? 집 안에서도 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링컨이 한 서늘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역경을 잘 참아낸다. 대부분의 사람이 역경은 참아낸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라. 권력을 주어보라. 그러니까 어려움을 견디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증명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형편이 폈을 때, 잘 나갈 때, 힘이 생겼을 때 그때 진정한 모습이 보이죠. 동업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을 벌이는 걸 보면 창업 초기 어려울 때는 똘똘 뭉쳐서 잘 해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신뢰를 해서 완장을 딱 채워주고 나면 그때 본색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권력을 줘보고 그 다음에 완장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들이 술꾼이라고 비판하던 그랜트 장군을 과감하게 북군 총사령관에 임명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이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의 말은 신뢰가 되네요. 그때 맞아 그랜트 장군이 그랬어요. 과감하게 기용을 했죠.
만약 지옥을 통과하는 중이라면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당신이 지금 끔찍한 고통과 공포, 비명으로 가득한 지옥을 걷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벗어날 수도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묵묵히 걷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계속 걷는 거예요. 자포자기에도 패닉에 빠져 날뛰어도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드물게 이런 상황을 만나죠. 적지 않은 이들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술이나 도박, 그런 다른 도피처를 찾죠. 하지만 도피는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출구가 보이게 마련입니다. 우직함과 비장감을 풍기면서 묘하게 용기를 북돋우는 매력이 있는 이 말은요. 윈스턴 처칠이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처칠이 한 말이 아니랍니다. 1990년쯤 비슷한 표현이 영어권에 등장했고요. 몇 년 후부터 처칠의 이름을 달고 널리 인용되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이 또 속담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랍 속담인데요. 당신이 모루일 때는 인내해라. 망치일 때는 내려쳐라. 야, 서늘하지 않습니까? 모루는 이제 망치를 받는 받침용 쇳덩어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신세가 되면 인내해야죠. 히틀러 같은 사이코패스 독재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서 망치가 되려 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모루 신세가 될 것이다. 와. 그러니까 사람의 처지는 돌고 도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모루일 때도 있고 망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모루가 되고 다른 이에겐 망치가 되기도 하죠. 변하지 않는 것은 그때그때 모루와 망치의 속성과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참을 때는 꾹 참고 때릴 때는 또 힘차게 때려야 하는 거죠. 그래요. 저는 이 모루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망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게 와닿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인간에 속해 있다. 살해당한 남자와 그를 살해한 남자. 와우. 살해당한 남자와 그를 살해한 남자. 혹독한 자연 환경 탓인지 아랍권의 격언은 으스스한 게 꽤 많아요. 이 격언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철저하게 승자와 패자로 나누죠. 그것도 살인자와 피살자로. 하지만 외면할 수만은 없는 세상에 대한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이 녹음만 들으실 게 아니라 이 책을 사셔서 이게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어제 읽은 거랑 또 오늘 읽은 거랑 또 달라요.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 어떨 때는 별로 안 와닿던 게 어느 날은 또 이게 이 단어가 와닿아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세요? 목소리가 컴플렉스세요? 아직도 딱딱한 웅변조로 말씀하세요? 발음이 어눌해서 전달력이 떨어진다고요? 논리적인 스피치가 어렵다고요? OBM 스피치를 만나면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70-8656-5566.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존 웨인, 미국 영화배우 유명하죠. 존 웨인이 이런 말을 했네요. 용기란 무서워 죽을 것 같은데도 일단 말 한 장에 오르는 것. 용기란 무서워 죽을 것 같은데도 일단 말 한 장에 오르는 것. 이 노재현 님은요. 필자는 검도를 한대요. 맨발로 마룻바닥을 박차고 다니면서 마음껏 소리를 지르는 게 좋아서랍니다. 검도에는 4개, 그러니까 4가지 마음 상태를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놀람, 경, 그다음에 두려움, 구, 의심, 의, 미혹된 혹 그겁니다. 혹이 그건데요. 상대의 커다란 기합 소리나 속임수 동작에 영향을 받지 말고 자기 판단과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경, 구, 의, 혹에 휘둘리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얼어붙어서 허둥대거나 공격 타이밍을 놓치게 마련입니다. 초심자로서는 극복하기 쉽지 않은 마음 상태죠. 수많은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자 미국 남성미의 상징이었던 존 웨인도 말에 오를 때 가끔 겁을 냈던 모양이에요. 하기야 저 유명한 몽골의 징기스칸도 말에 떨어져서 결국 사망했잖아요. 하지만 존 웨인은 무서워 죽을 것 같아도 일단 말 한 장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용기라고 했어요. 몇 년 전에 방영된 국내 TV 드라마 굿닥터에는요.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계속하는 것이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계속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놀라고 두려워하고 쓸데없이 의심하고 쉽게 미혹되죠. 두려움은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특히 강렬합니다.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뚫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바로 용기의 영토다라고 이 책은 써 있습니다. 자, 두려움에 대한 용기에 대한 글이 또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 두려움이다. 웰링턴 공작. 말장난 같지만 맞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 두려움이다. 자, 웰링턴 말고도 비슷한 말을 한 유명인이 더 있대요. 원조로는 이제 프랑스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이다라고 또 얘기했대요. 같은 얘기네요.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요, 공포 자체 말고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했고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요, 두려움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말한 거죠. 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에 등장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라는 문구입니다. 모든 두려움에는 까닭이 있는데 왜 이들은 두려움이 문제라고 말한 걸까요? 이 작가의 소박한 추측으로는 두려움을 실질적인 위험과 구분해야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위험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두려움은 심리 상태잖아요. 상상이잖아요. 두려움이 위험을 감지한 데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 상상이 지나치면 냉철한 현실 인식과 대처를 오히려 방해하죠. 집단 공포, 패닉, 이제 그런 상태죠. 전 유럽이 두려워하던 나폴레옹을 상대로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웰링턴도 따지고 보면 두려움과 싸움에서 이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은 바람을 타지 않고 바람에 맞설 때 가장 높이 오른다. 와, 연은 바람을 타지 않고 바람에 맞설 때 가장 높이 오른다. 역시 명연설가네요. 폭풍이 무서우면 배는 안전한 항구에 머무르게 되죠. 하지만 배는 항구에 두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팽팽히 맞섰을 때 빠른 배가 되듯이 연도 그렇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